그럼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경우 화면 하단에 있는 Q&A 창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평가 기준실 관련 질문인데요. 산업 구조 변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화관, 백화점 등 대면 업종 대신 OTT,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업종이 각광을 받는 시기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유망한 업종은 어떤 걸 꼽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평가기준실 송수범 위원입니다. 최근 선진국 중심으로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진국 권역 또는 개별 국가별로는 팬데믹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나 개도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팬데믹 종식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팬데믹 영향에서 벗어나는 시점과 실적 변화 폭은 산업별 또는 산업 내에서도 업체별 사업 구조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수급 구조가 내수 중심인지 수출 중심인지, 개별 업체의 생산 기반이 국내에 한정돼 있는지 아니면 해외에도 위치하는지, 해외도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인지 아시아 등 개도국 중심의 생산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지, 원재료 조달 비중에 있어서 해외가 더 높은지 국내가 높은지 등에 따라 저마다 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산업별 업황 및 회복 양상이 매우 다양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중기적인 산업별 다양한 전망들은 저희 신용등급에 반영이 되어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팬데믹 해소 이후에 장기적으로 산업별로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점입니다. 세션 후반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팬데믹 해소 이후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산업들이라면 영화관업, 조금 전에 나온 OTT 플랫폼 사업의 영화관업 잠식 가속화, 소매 유통업, 온라인 쇼핑 비중 확대가 구조화되고 있는 점, 정유업, 친환경차 중심으로의 자동차 정유업, 장기적인 환경 이슈 등으로 수송 및 발전용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PT 및 이슈 리포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유업 질문인데요. SK 이노베이션 관련 질문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최근 행보를 감안했을 때 향후 신용도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원하는 질문입니다. 네, 평가 오실 최주욱입니다. 네, 최근 SK 이노베이션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배터리 생산 능력 확대, 분리막 투자, SK 종합화학의 생산 설비 투자, 그리고 기타 신규 사업을 포함한 총 투자 규모는 2025년까지 30조 원인데요. SK 이노베이션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쓴 카펙스 규모가 10조 원이고 동일 기간 영업 현금 흐름 합산액이 약 12조 원임을 생각하면 투자 규모가 역대급임을 알 수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부문 분할 및 IPO를 통해서 일정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고 또 주력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력사인 SK 에너지와 SK 종합화학의 재무 상태가 과거에 비해서 양호한 상태가 아닙니다. 양사는 최근 5년간 각각 2.7조 원, 2.4조 원의 배당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무 안축력이 상당히 소진된 상태입니다. IPO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을 감안하더라도 부족해 보여서 상당액을 외부 조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투자는 확대되지만 효과는 불확실하며 차입금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IPO 계획은 신용도의 하방 압력을 줄여주겠지만 실제로 얼마나 유입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KR은 차입금의 확대 수준과 배터리 부문 실적, 그리고 기존 주력 사업 부분의 실적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소매유통 관련 질문입니다. 온라인과 이커머스 관련 내용인데요.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기로 한 이마트 이외에 또 다른 대형마트인 롯데쇼핑과 홈플러스의 경우 아직 온라인 침투율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기평은 이들의 이커머스 비중이 어느 정도가 돼야 온라인 역량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커머스 비중이 30%가 넘으면 아니면은 한 50%는 돼야 역량이 본궤대에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손실을 감내하면서 최저가 경쟁을 해서 온라인 비중을 늘리는 것이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온라인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보다는 저마진이 고착화되어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커머스의 저마진 기조가 언제쯤 해소될지, 그리고 그 기간까지 이 기존 오프라인 유통 공룡들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상품 구성과 우수한 매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로서리 부문이 결국에는 할인점 업계의 성장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이 아마존 프레시라는 그로서리 전문 오프라인 점포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기존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한 배송 경쟁력과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실적 차별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온라인 비중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온 오프라인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충성 고객들을 얼마나 락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업 효율화를 통해서 온라인에서도 수익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향후 그 할인점 업체 생존의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영화관 산업 관련 질문인데요. 질문은 올해 하반기 영화관 실적 개선 여부와 이에 따른 신용등급 조정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네, 평가이실 김승범입니다. 우선 백신 보급을 통해서 확진자가 좀 감소되고 거리 조정 단계 등이 하향된다면은 일부 실적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객 수가 3월 이후부터 조금씩 전년보다는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하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 등이 나타나면서 이 영향을 좀 더 주시를 해야 될 텐데요. 현재 미국 같은 상황을 보면은 글로벌 이제 영화 체인의 AMC 상황을 보면 변이 바이러스 등장을 했지만 그래도 백신 보급률이 꽤나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화관 이제 관람객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실제 지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백신 보급률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영업 실적도 일부 정상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간 실적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은 합산했을 때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에는 2021년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훼손된 재무 구조가 어느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 일단 연간 기준으로의 영업 실적이 회복이 된 것과 동시에 재무 구조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매유통 관련이네요. 소매유통 중에서 오프라인 관련 질문입니다. 원스톱 쇼핑을 위해서 유행했던 아울렛, 스트리트 쇼핑몰 등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업계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라는 질문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두 개 업체의 특성을 보면 결국 가격 소구력과 집객력이 사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최근 과시적 소비와 가성비 중시 소비로 소비 성향이 양극화되고 있고 코로나19가 비대면 채널에 대한 선호도를 가속화했습니다. 아울렛의 경우 가격과 편의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하는 이커머스와의 경쟁이 불가피한데요. 결국 집객력 유지 여부가 향후 실적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의 경우 아울렛을 가족 단위 외출 장소로 만들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명품 MD 구성을 확충하면서 집객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명 아울렛의 경우 킬러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 유통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스트릿 쇼핑몰의 경우 홍대, 고속터미널과 같은 핵심 상권의 집객력이 유지되고 이를 기반으로 우량한 테넌트를 유치하고 다시 집객력이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과거 대비 주요 상권의 집객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고 코로나19가 확산과 진정이 반복되면서 장기화되고 있어서 당분간 이러한 현상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트리트 쇼핑몰의 주요 수요층이 이커머스에 능숙한 젊은 계층임을 감안을 할 때 코로나19 완화 이후에도
스트릿 쇼핑몰의 실적 회복 수준은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금일 시간 관계상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영화관 산업 관련 질문인데요. OTT 확대, 영화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에 영화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김승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최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인은 글로벌에서도 영화 관람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추가적인 수요 확대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들은 몇 년 동안 계속 신규 출점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이제 선택과 집중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거점이 아닌 영화관은 올해 들어서 폐점을 하는 등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화관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이제 퀄리티를 좀 더 집중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객력으로만으로는 승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컨텐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형적인 이제 오프라인 플랫폼의 영화관이 살아남으려면 이 컨텐츠에도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넷플릭스가 워낙 강력한 경쟁자이고 매기이지만 이 영화관에서도 영화 판권 혹은 제작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IP 등을 보유를 하게 되면 향후에는 일부 협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오프라인 중심의 영화관에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 확대를 하면서 수요 감소 등에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답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